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과정으로 세 번째 시간인 권리의 의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부터요, 민법의 기본 골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법의 기본 골격은 권리 의무가 주된 줄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라는 세 가지의 가지가 뻗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 내지 의무로서 이 권리의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 이제 우리 민법의 기본 뼈대 내지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물권편에서는 물권, 그 다음 채권편에서는 채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보겠는데, 이 물권은요, 우리 민법의 제2편 물권편에 총 8종의 물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요, 우리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채권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가 얼마든지 계약의 종류를 정할 수 있고, 그 계약의 내용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뽑아서 우리 채권편 내지 계약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15종의 전형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 채권편 내지 계약법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전형 계약 중에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인 3가지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일단 당사자 간에 이제 채권 내지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그러한 관계를 채권 채무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권편에는 총 8가지 물권이 규정되어 있고, 채권편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3가지 계약에 의해서 채권 내지 채무가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이제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보겠는데, 이 물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채권과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채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비교해서 봐야만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다면 여러분께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해보라면 할 수가 없어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죠? 그렇듯이 제가 강의 드리는 이 입문 과정에서 강의 내용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유권 개념을 알고 있듯이 그냥 어렴풋이 개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 말로 표현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전체 이제 체계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민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민법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자, 이 물권은요, 일단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사람의 관계가 채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권은 일단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관계인데, 즉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자, 이익을 얻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무 내지 채무는 뭔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무 내지 채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는 일단 이익이 있다. 근데 물건은 어떤 이익인가? 물건,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직접 지배입니다.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인데, 여기서 뭐 배타적 권리가 뭔가 알 필요는 없어요. 배타적이라는 것은 타인을 배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인을 배제해서 노타치, 노타치. 그래서 타인을 배제해서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요, 물건과 달리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가 있죠.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인인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채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물건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이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로서 급부입니다. 급부. 이것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이 물건에는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의 객체는 아무튼 채무자 행위로서 이것을 급부라고 한다. 일단 이것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건은요,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지배권, 절대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은 청구권, 상대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건은 지배권에 속하지만 채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또 물건은 절대권에 속하지만 채권은 상대권에 속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배권과 청구권, 그 다음에 절대권과 상대권,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또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권이라고 그래요. 보호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자, 친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시다시피 부모가 미성년자를 이렇게 보호 양육하는 것인데, 미성년자를 이렇게 지배해서 보호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친권도 지배권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배권이라는 것은 그 객체인, 여기서 친권의 객체는 뭐예요? 친권이라는 지배권의 객체는 미성년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지배해서 이제 좋은 뜻으로 지배하는 것이죠. 옛날같이 노예같이 나쁜 뜻으로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인권에 반하는 것이죠. 나쁜 쪽으로 이제 지배하는 것은. 근데 친권은 그 미성년자를 좀 보호 양육하는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건데, 아무튼 친권은 지배권이다.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서 이렇게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의 객체인 물건을 사람이 직접 지배해서 지배권이죠. 직접 자기 손아귀에 넣고서 자기 지배권 범위에 넣고서 직접 지배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간섭을 못한다는 얘기죠. 즉 배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타인을 배제한다. 타인을 배제하고서 내가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에 속하는 거고, 친권도 지배권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배권은 아무튼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지배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제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 자, 이 청구권은 지배권과 달리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배권은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알아서 스스로 이익을 얻는 권리인데, 이 청구권은 자기 스스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채권도 청구권에 속하는데,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금 1억을 빌렸다 그러면 그 1억을 갚는 행위가 채무자 행위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행위를 통해서 1억을 돌려받는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 또 이자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청구권은 어떤 지배권과 달리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상대방의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청구권에 속하는데, 채권과 청구권은 이코르 관계는 아닙니다. 이코르 관계는 아니에요. 즉, 채권은 청구권과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 채권은 청구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물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물건, 자기 소유권도 물건이죠. 소유권으로서 이제 소유권에 기초도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일반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다. 거기서 점거를 하고서 그 사람이 사용했다. 그러면 소유권 내지 물건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의해서 방해하지 마라. 방해제그 청구권, 아니면 그 건물을 나에게 명도해달라. 명도 청구권. 이런 것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즉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채권으로부터 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채권과 청구권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코로 관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절대권과 상대권의 개념이 있는데, 이 절대권은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권이고,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그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은 특정인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일단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권에 속합니다. 채권은. 근데 이제 물권은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 소유권을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반대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물권은 절대권이고, 근데 채권은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자만 그 채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채무자에게만 일단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그리고 그 반대 이제 상대적으로 채무자만 채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채권 침해가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죠? 채무 불이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채무 불이행입니다. 근데 물권은 아무튼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나 다 주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감만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미지를 한번 화면에 띄워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 1, 물건과 채권의 비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건물은 이제 부동산으로서 물건에 속하죠. 그래서 이 갑이 이제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물건의 객체로서 건물인 물건 내지 부동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채권편에 매매 계약이 규정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매매 계약으로부터 일단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즉 특정인인 갑이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을은 그냥 매매 대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대가가 바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즉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만 일단은 그 채권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갑은 이제 채권자로서 거기 보시면 채권에서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채무자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이죠. 이것을 급부라고 하죠. 급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채권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청구권 이렇게 가로에서 써져 있는데, 채권은 아무튼 청구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각각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요, 계약금을 보통 이제 그 매매 대금이 1억이면 보통 10분의 1을 주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즉 을이 갑에게 계약 당시에 이제 매매 대금 1억 중에서 10분의 1, 즉 1,000만 원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 한 달 후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제 약정을 하면, 보통 중도금은 보통 반 정도 주는데 계약금이 같기 때문에 이제 4,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이제 잔금으로서 5,000만 원을 이제 주기로 이제 약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갑은 채권이 취득을 했는데, 채권을 취득했는데, 즉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했는데, 바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과 청구권은 이코로 관계는 아니라 했잖아요.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즉 이제 한 달 후에 중도금 지급 기일에
그때는 이제 이행기라고 그래요.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이행기라고 그러는데, 이행기가 한 달 후에 이제 도래하면은 갑은 을에게 중도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이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또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 채권으로부터 이 잔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퀄 관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권으로부터 또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겠죠. 그렇죠? 물권을 침해받으면 물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청구권이 뭐냐면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면서 청구권이죠. 그렇지만 이코로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물권을 침해받으면 물권자라는 특정인이 물권을 침해하는 자 특정인에게 침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으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채권과 청구권은 이퀄 관계도 아니다. 물권과 청구권도 이퀄 관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채권은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은 청구권에 속하는데, 그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 행위 즉 급부이다. 그래서 이 채권은요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물건은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만족을 얻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여기는 어떤 행위입니까?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갑이 채권에 만족을 얻는 것이죠. 결국은 목적물, 건물,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판 이유가 뭐예요? 매매 대금이라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만족은, 즉, 갑의 채권의 만족은 을이라는 채무자, 즉,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행위가 필요하고, 그 채무자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채무를 이행했다고 그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채권을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은 상대권에 속하는 겁니다. 상대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절대권과 달리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상대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상대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만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이제 상대권에 속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물권은 거기 보시면 일단은 갑이 을에게 일단은 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일단 갑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잖아요. 즉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데,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은 물권에 속하고, 이 물권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그래서 지배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그러죠. 지배권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친권도 지배권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그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자기 스스로 이익을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요 이렇게 돼 있죠.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 한문을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데, 즉 채무자 행위가 필요한데 물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물권의 객체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권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아까 채권은 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권에 속한다. 맞죠? 절대권에 속한다. 다시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절대권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권이고,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상대권인데, 채권은 상대권에 속하고 물권은 절대권에 속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미지에 보시면 이제 사례 2가 나오는데, 이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서 이제 물권이라는 소유권과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을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임대인, 즉 그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을은 임차인으로서 이제 건물을 빌린 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물건을 빌려준 대신 그 차임, 즉 월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갑에게.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료, 즉 월세를 주는 대신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즉 임차권이 을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임차권 해가지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것은 청구권에 속한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을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갑의 입장은 이제 생략하고 즉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채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차권의 객체, 이것은 채권의 객체로서 그 채무자 일정한 행위죠. 즉 급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행위가 임차권의 객체이고, 그래서 임대인의 행위를 통해서 임차인은 만족을 얻는다. 즉 그 행위가 뭡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주는 대가로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상태를 계속 그 건물을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을은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임대인의 행위, 즉 임차인 을이 그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채권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에 속한다. 그렇죠? 근데 물권은 절대권에 속한다 했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보기로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갑과 을 간에 1번에서 임대차 계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을의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데, 즉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 있는데, 갑이 그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갑이 건물을 병에게 처분한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인 물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재 을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일단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은 물권이라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건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누구에게나 그 물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절대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병은 그 매도인인 그 갑에게 뿐만이 아니고 을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에 속하는데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요. 특정인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그 힘이 강력한 겁니다. 채권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병은 매도인인 갑뿐만이 아니고 을에게도 자기가 소유권자로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록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만 을에게 그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방을 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방을 빼야 돼요. 즉 건물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상대권이고 여기서 이제 병의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절대권인데, 이 상대권인 채권 즉 임차권과 절대권인 물권 즉 소유권이 충돌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민법 정책에서는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권리의 충돌로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 물권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채권보다 더 힘이 강해요. 즉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권과 상대권, 즉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부등호 표시되어 있죠. 물권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권이 채권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물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럼 물권이 우선한다는 건 뭡니까? 병의 소유권, 즉 물권이 을의 임차권, 즉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이고, 병은 을에게 건물을 돌려달라면 을은 건물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서 이제 목적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패소해서 을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경제적 약자이죠. 그렇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주고 사는 이제 경제적 서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자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 채권편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나중에 이제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을이 병에게 이렇게 임차권을 이제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배울 내용이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을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 나중에 이제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을이 병에게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이제 병이 을에게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을은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임차권 등기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것은 이제 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물권이 그 채권인 임차권에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3이 있어요. 다음 이미지를 띄웠는데 여기서 이제 물권과 물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서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권인 소유권과 물권인 전세권을 비교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갑이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과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자, 물권으로서요. 물권의 종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8종이 있는데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서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지권, 전환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물권에 속하는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 계약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 전세는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도이고 이 전세권은 물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외국 즉 유럽 쪽에서 들어온 어떤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전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세는 우리가 그 조금 전에 봤던 임대차 계약과 비슷해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월세가 임대인에게 가는데 이 전세 계약에서는 전세 보증금만 가죠.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전세는 이 채권법상 즉 계약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일단은 적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등기가 되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세권 해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건물을 전세를 줬다 하더라도 즉 의뢰 전세권자를 하더라도 우리 전세권자를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그런 이익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 뭐 수익할 수 있는 이익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처분권은 누구에게 남아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권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전세권자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권은 소유권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데 그 목적 물리인 건물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이익을 얻는 겁니다. 즉 사용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서 어차피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지배권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설정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알아서 그 물건을 즉 건물을 직접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지 전세권자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이거 채권과 다르죠. 채권은 채무자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 행위인데, 아무튼 전세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물건으로서 물건에 대한 관계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어떤 행위 내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 알아서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권은 물권에 속하기 때문에 물권은 절대권에 속한다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즉 갑과 을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서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갑의 건물에 대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해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자로서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은 그 물권을 가지고 즉 소유권이라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권이죠. 그죠? 물권에 속하니까 소유권은. 그래서 이 물권은 절대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아무튼 절대권이다. 그 다음에 을의 전세권도 절대권이죠. 그러면 이제 을의 전세권이라는 물권 즉 절대권과 병의 소유권이라는 물권 즉 절대권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권리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 충돌할 때 조금 전에 봤듯이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했죠. 근데 이제 절대권과 절대권 즉 물권과 물권이 충돌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 전세권은요 제한 물권으로서, 제한 물권 개념은 지금 알 필요는 없는데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은 제한 물권으로서 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소유권자가, 즉 건물 소유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소유권이 만약에 전세권에 우선한다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 해놓고 소유권을 우선한다는 명목 하에 그 전세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리 충돌이 있을 때, 즉 전세권이라는 제한 물권과 즉 용익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권리의 충돌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병은 을에게 목적물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즉 방을 빼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물권과 채권이 이제 또 비교해서 보는데, 물권이라는 저당권과 채권에서 금전채권을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 갑이 을에게 금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빌려주는 행위를 이제 우리 채권법상으로는 이제 금전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1억을 빌려주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얼마 줄 것인가 약정도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1억을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 또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년 후에 을이 금 1억을 이제 갑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러면은 일단 갑은 금 1억이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즉 을에게 1년 후에 이제 금 1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1년이 지나야 이행기가 도래해서 그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채권과 청구권은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행기에 금전 지급 청구, 그래서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을에게만 주장 가능. 왜?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을 1억 원 채무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채무자 행위를 통해서 만족, 즉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갑의 입장에서 보면 침해를 당한 것이죠. 즉 갑의 채권의 침해를 을로부터 당하는 겁니다. 즉 채무자만 그 채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채권이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즉 아니 채무자가 아닌데 무슨 채무를 이행합니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만
그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채권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채무자를 제3자가요 죽였어요. 즉 살인을 했어요. 살인. 이때는 채무를 이행을 못하게 방해한 거죠.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제3자가 채무자를 죽였다고 해서 제3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 게 아니고, 즉 채권을 침해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갑은 이제 을에게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채권 침해는 채무자만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채권 침해인데 일반적으로 잠수를 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배째라 이거죠. 배째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갑은 을에게 금 1억을 빌려주고서 결국은 이 채무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병이라는 사람이 있죠. 병이라는 사람이, 즉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채권을 이제 금 1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병이 또 을에게 또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병도 1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갑에 대한 채권과 갑의 채권과 병의 채권이 이제 권리가 충돌한 겁니다. 현재도 여기서도. 그래서 채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즉 누가 우선하는가 이 문제이죠. 그렇죠? 즉 을이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의 채권과 병의 채권이 누가 우선하는가. 근데 우리 그 채권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그래서 이 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억만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과 병이 5천만 원씩 평등하게 나눠가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이런 채권자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경매와 파산뿐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아시잖아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을이 이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억을 갚지 않으면은 갑 내지 병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채권자임을 확인받고 이것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즉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경락이 되고, 경락 대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원이 나왔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각과 병이 평등하게 5천만 원씩 나눠갔습니다. 이것이 채권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부도를 났다. 이때는 이제 파산해서 빚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천만 원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인데, 이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경매와 파산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선행주의가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갑에게 채무를 이행하든가 아니면 병에게 채무 이행하든가 이 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병에게 1억을 이렇게 변제를 해버리면, 즉 갚아버리면 병만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행을 받아버린 사람이 장땡이다 이겁니다. 장땡이다. 그러면 갑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내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을이 거기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 즉 건물 소유권자로 있으면은 갑은 그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즉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제 담보 물건이라서 갑이 근저당 내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서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저당권 내지 근저당은 물건으로서 이 채권자라는 사람과 물건이라는, 즉 건물이라는 물건의 관계이죠. 물건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채권은 채권자라는 사람과 채무자라는 사람의 관계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은 사람과 사람 관계, 물건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담보 물건이라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을이 갑에게 설정해주면 갑은 이제 그 저당권의 객체인 물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뭘 장악하고 있냐면은 그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당권자가. 우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건물의 가치. 자, 건물이 시가가 5억 원이라면 5억 원이라는 그 시가, 가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1억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갑은 바로 그 근저당 내지 저당권이라는 집행 권한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 신청해서 경매에 붙여버리고 경락 대금으로부터 우선해서 1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근데 병은 여기서 저당권자는 아니잖아요. 단순한 채권자이죠. 그래서 물건이 채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 담보 물권 즉 저당권자로서 1억 원 우선 변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병이 1억 원을 나머지 있으면 1억 원을 받아가는 것이죠. 즉 물건이 채권을 우선하는 것이고 결국은 근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의 기출문제를 보면요.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대지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불이 나서 전소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어지면 물권 저당권의 객체인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이 채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갑의 금 1억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그만큼 민법의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민법의 기본 골격이라는 체계를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개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